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리오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1606년 집필된 것으로 보이고요. 레오 왕의 전설을 참고했네요. 레오 왕이 초기 작품에는 세 딸 가운데 두 딸의 불효에 고생하지만 결국 왕자를 되찾는 내용인데 셰익스피어는 결말을 바꿨습니다. 80세의 노인의 리오 왕, 셰익스피어의 2배의 나이인데요. 자식의 배신이 작품의 모티브로 리오 왕과 글로스터 백작은 같은 처지입니다. 권력과 치정의 눈먼 자들의 진흙탕 같은 징후와 싸움이 핏빛으로 물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상처 입고 부정당해 소모되어 가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네요. 개인을 넘어 가정, 사회,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는 갈등의 모습입니다. 모두의 파국엔 대단히 부정적인 결말이며 냉정한 현실 세계를 표현했죠. 리오 왕은 왕국을 세 딸에게 나눠주려 결심하고 세 딸의 충성심을 듣고자 합니다. 거너릴과 리건은 효도를 다짐하며 제 몫을 받고 막내 코델리아는 효심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리오 왕이 듣기에는 대신들 앞에서 모욕을 느껴 그의 몫을 언니에게 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코델리아에게는 결혼 지참금도 전혀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두 딸에게 한 달씩 머무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강력한 항의를 하는 켄트 백작은 리오 왕이 추방합니다. 코델리아의 인품을 높게 산 프랑스 왕은 그녀를 왕비로 데려가고 거너릴과 리건은 아버지의 포악한 성격에 두려움을 느껴 서로 대책을 논의합니다. 글로스터 백작의 서자인 에드먼드는 신세를 한탄하며 왕인 에드거를 모함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분노한 글로스터는 에드거를 잡으려 하고 에드거는 변장을 하고 피해 다닙니다. 켄트는 분장을 하고 리오 왕 곁으로 와서 시중을 들고 리오 왕은 거너릴에게 푸대접을 받고 리건에게도 모욕을 당해 100명이나 되던 시중들을 잃고 극에 달한 분노로 실성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코델리아의 설득으로 프랑스 군대가 영국으로 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글로스터는 리오 왕의 처지를 알고 도보로 피난시키며 프랑스 군대가 리오 왕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밀서를 받지만 에드먼드가 그 편지를 콘웰에게 주고 결국 글로스터는 두 눈이 뽑히고 에드먼드의 모함과 에드거의 억울함을 깨닫게 되죠. 콘웰이 글로스터의 눈을 뽑을 때 자기 하인의 변심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고 죽게 됩니다. 글로스터는 거지로 변신한 에드거가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와 동행하면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에드거의 기지로 죽지 않습니다. 거너릴과 리건은 에드먼드에게 연정을 품고 에드먼드는 둘 사이에 갈등하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저울질합니다. 거너릴이 에드먼드에게 보내는 남편을 죽이고 자기와 살자는 편지를 오스왈도가 간직하고 있다가 글로스터를 만나 죽이려는데 에드거가 맞고 싸움을 벌여 죽으면서 그 편지를 에드거가 소유하여 올버니에게 보여줍니다. 코델리아가 켄트를 알아보고 리오 왕은 코델리아를 보고도 헛소리를 하다가 비로소 딸임을 인식합니다. 전쟁은 영국군의 승리로 끝나고 리오 왕과 코델리아는 포로가 되어 갇힙니다. 리건이 에드먼드를 남편으로 정한다고 말하자 거너릴은 분노하고 올보니는 에드거가 요청한 대로 에드먼드와 결투를 벌이게 합니다. 결투에 진 에드먼드는 죽기 전에 코델리아를 죽여 자살로 위장하라 명했다며 사람을 빨리 보내 막으라 말합니다. 에드거의 신분을 확인한 글로스터는 충격으로 죽고 거너릴은 리건을 독살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코델리아는 이미 죽고 리오 왕은 절규하다 마침내 목숨이 끊어집니다. 켄트는 자살을 암시하고 말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사회적 축적의 결과물입니다. 딸도 왕도 죽는 한치의 용서도 없는 가혹한 현실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과 리오 왕의 미쳐가는 과정은 서로 대립하고 호응합니다. 리오 왕의 상현회수가 다른 3대 비극보다 적은 이유는 리오 왕의 감정폭이 너무 깊고 넓어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오 왕의 오만, 경설, 독선, 분노, 허세와 자신만이 옳다는 오만한 마음은 코델리아나 켄트도 마찬가지였죠. 거너릴과 리건은 켄트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회 구조와 지배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신구 갈등, 정의와 평등 호소 등이 이 작품의 주제로 보입니다. 18세기 낭만주의자들은 이 작품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극예술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리오 왕은 분노에서 펄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이해와 동정으로 이후 자기 반성과 인간사에 대한 전반적인 깨달음으로의 정신적 과정을 나타냅니다.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말하죠. 세익스피어와 허균은 동시대 인물로 작중 인물을 통해 서로 닮은 점을 나타냅니다. 에드먼드와 홍길동은 서자 출신으로 개인의 영달과 평등세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를 보이죠. 세상을 변혁하는 힘이 민중에게 있다는 의식은 비교적 최근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보였다 할 것입니다. 둘만을 위한 새장 속의 새처럼 노래를 부르자. 리오 왕의 말입니다. 나는 갈 길이 없으니 눈이 필요 없다.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잘 넘어졌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오히려 방심하게 되거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내 아들 에드거. 속아 넘어간 아비의 노기에 희생되었구나. 내 생전에 너를 한번 만져볼 수만 있다면 나는 시력을 되찾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겠다. 글로스터의 말입니다. 마지막은 켄트의 말입니다. 저는 곧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주인님이 부르시니 마다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옹까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햄릿부터 말년의 리오왕까지 셰익스피어의 이 4대 비극은 인생 전체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투사를 해보면 인생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참 다양한 고비가 닥쳐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짧은 인생.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통해서 이 비극만큼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네, 그게 바로 비극의 존재의 의미입니다.